클래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야기, 손님과 음악이 있는 곳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문을 여는 클래식 살롱. 오늘도 클래식을 잘 사용하는 법 소개받을까요? 클래식 음악계 유재석으로 통합니다. 콘서트 가이드 나홍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홍주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 가실 때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데 계속 어. 흐려서 제주도 잘 가셨나 걱정이 됐는데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무사히 또 잘 뜨고, 네, 또 가서 잘 보내고 또 공연 잘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자, 나홍준의 클래식 사용법. 오늘은 어떤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가져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아무한테나 나 위로 좀 해줘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위로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위로를 또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오롯이 내 마음만 위로받고 싶은 기분이 있는데 이거를 감정의 타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후 관계가 어찌 되었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타당하다 이런 마음. 하지만 이걸 타인에 의해서 100% 채우기는 힘듭니다. 예, 아주 당연한 이야기 같아 보이긴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위해 하는 말이지만 뭐 중간중간 그건 그래도 너가 좀 잘못하지 않았을까라든지 그리고 또 야, 상대방은 또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섞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클래식은 이런 잔소리 없이 온전히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로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무런 잔소리 없이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참 뭐랄까 매력적인데요. 네, 그죠. 보통 이렇게 뭐 또 위로해 주셔서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 또 위하는 말이지만 야, 그래도 그쪽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섞을 수밖에 없잖아요. 밸런스를 위해서. 네, 근데 또 그 얘기가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 마음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어쩐 그런 이야기가 섞일 수밖에 없는데 음악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서재라님, 우와 반갑습니다. 나홍준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나홍준 씨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음악 치료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가 신뢰도 급상승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처해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함께 울어주는 게 좋을 때도 있고요. 그냥 혼자 이렇게 시간을 갖게 두는 것도 좋을 때가 있고 참 다양한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선곡표를 제가 살펴보니까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0번 그랑파르티타를 꼽아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 음악은 먼저 관악기로만 이루어진 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관악기 소리를 소개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같다라고 표현한 걸 좋아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악기 부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바람을 불어서 소리내는 악기들을 관악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때 부는 바람은 우리가 촛불을 끌 때 후 불듯이 그 바람을 사용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대신 굉장히 밀도 높고 따뜻한 바람을 불어야지만 그제서야 악기에서 이제 소리가 발생되는데 이때 호흡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때 호흡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관악기로만 이루어진 관악기 호흡이 담긴 음악을 들으면 그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와 비슷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나홍준 씨는 트럼펫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왜 이렇게 따뜻했나 했더니 관악기 전공자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0번 B플랫 장조 쾌버너 361 그랑파르티타 중 3악장 아다지오. 네벨 마리너가 취휘하는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 아카데미 실내 관현악단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 세레나데 10번 B플랫 장조 쾌버너 361 그랑파르티타 중 3악장 아다지오. 네벨 마리너가 취휘하는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 아카데미 실내 관현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아이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김학님으로 읽으면 될까요? 앞에 N이 붙어 있습니다. N학김님 6217님인데요. 와우, 제 아들이 트럼펫 불고 싶다 하면서 집에서 날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리코더 부는 초등학생이라 더 쫑긋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잘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 하고 싶어서 자꾸 대체적인 악기라도 막 부는 친구들이 이제 진짜 트럼펫을 만나게 되면 더 재밌게 많이 이렇게 몰입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 방송 이후로 한 명의 전공생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좋죠.
자, 서진아님 잔소리 없이 무조건 내 편으로 위로해주는 클래식 너무 좋습니다. 보내주셨고요. 5690님 감정의 타당화. 스스로 누리고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딱 좋은 오늘 클래식 살롱은 제 마음의 형태 알맞네요. 오늘도 푹 빠져볼게요. 보내주셨습니다. 권수현님 새벽과 오전 루틴을 끝내고 라디오를 딱 켰을 때 두 분의 목소리가 들리면 너무 반갑고 좋아요. 오늘도 다정한 음악과 일상 이야기 잘 듣겠습니다. 감사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감정이 타당한 또 많은 분들이 좀 네.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제 아는 박사님께 이제 그 들었던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이 감정의 타당화, 딱 이 단어만으로도 막 그치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좀 알아줬으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게 만드는 단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런 단어들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또 단어 문장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방금 들은 제목이 그랑파르티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프랑스어인데요. 그랑은 그랜드, 크다라는 의미고 파르티타는 이제 모음곡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이 붙은 이유는 바로 연주 편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음악을 듣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악은 관악기로 이루어진 편성인데요. 모차르트가 이 음악을 작곡했던 1780년대에는 이렇게 관악 앙상블은 보통 6, 7대 악기로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모차르트는 이 음악에서 총 13대의 악기를 사용했는데요. 거의 2배 편성이죠. 그래서 그랑파르티타라는 의미는 큰 편성이 연주하는 모음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편성을 소개해드리면 오보에 2대, 바순 2대, 클라리넷 2대, 홀은 4대, 와, 바셋 홀은 2대, 더블 베이스 1대입니다. 거의 뭐 오케스트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랑파르티타 잘 알겠습니다. 자, 바셋 홀은 말씀하셨는데 이 일반 홀은과 다른 점이 있겠죠? 네, 이 바셋 홀은 이제 목관 악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용되지 않는 악기고 클라리넷 악기의 사촌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없기 때문에 뭐 알토 클라리넷이나 베이스 클라리넷으로 지금은 대체해서 연주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음악에 이례적으로 베이스 파트를 보강하기 위해서 현악기 더블 베이스를 이제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른 현악기들이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비올라나 뭐 첼로나. 근데 이제 모차르트 시대 때 보면 관악기로만 하면 약간 이제 베이스 파트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때 예. 이제 더블 베이스라든지 이제 다른 현악기 베이스 악기를 좀 추가해서 그걸 좀 보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베이스의 이 어떻게 보면 좀 빈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블 베이스를 가져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극적인 상상력이 많이 더해진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모차르트를 떠올렸을 때 이 뭔가 자동으로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아마데우스인데요. 그 영화에서 그랑파르티타 이 곡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서 등장을 해요. 이렇게 초반부에 보면 그 샬리에르가 네. 모차르트 이야기만 많이 듣다가 모차르트 악보를 처음 봅니다. 그러면서 막 환상적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고 막 감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악보가 바로 이 그랑파르티타고 그 장면에서 이제 첫 그 음악들이 이렇게 흘러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아마데우스 다시 보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요 장면 요 유심히 살펴보면서 들으시면 더 재밌게 또 관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 살리에리의 질투 섞인 그 표정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네. 그 어떻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게 이제 실제로는 안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자료들 보면 샬리에리가 모차르트에게 그렇게 자격지심을 느낄 필요도 없었다. 당시. 워낙 신분 차이도 났었고 돈도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예. 근데 또 상상을 해서 그치 저거를 이렇게 질투할 수 있겠지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으니까 또 그런 접근으로 바라보는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네. 재밌습니다. 김준하님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말씀 아주 설득력 있게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 살롱 콘서트 가이드 나홍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곡은 어떤 때 사용하면 좋을 클래식일까요? 이번에는 자신을 이해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이제 스스로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자책하면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클래식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을 좀 돌아보고 괜찮아 뭐 그랬을 수도 있지 하면서 마음을 좀 다독이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도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이해를 바라는 건 욕심일지도 모르죠. 자신을 이해하고 싶을 때
어떤 곡을 사용해야 할까요? 네, 바로 스페인 음악가 로드리고의 아랑헤즈 기타 협주곡 2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은 로드리고가 마음으로 작곡한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드리고는 어린 시절부터 시력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거의 이제 4살 때 실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결국 이제 작곡가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작곡가들과 달리 음악을 작곡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작곡을 한다고, 어떤 악기 협주곡을 작곡을 한다고 하면 그 악기 연주하는 걸 눈으로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가능하고 이건 불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시각으로 정보를 획득을 하고 이제 작곡을 하게 되는데, 로드리고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상상하고 마음으로 이제 작곡을 하게 되는데, 이 아랑헤즈 협주곡도 이런 방식으로 작곡이 되었습니다. 제목의 아랑헤즈는 마드리드 근교에 위치한 스페인 왕실의 별궁입니다. 그래서 로드리고가 아내와 함께 그곳에 놀러 갔다가 아내가 말해주는 풍경을 듣고 이 음악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드리고의 음악을 들을 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 눈을 감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감고 들으면 우리가 눈 뜨고 음악을 들었을 때와 음악을 듣고 상상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다 이제 주관적이긴 하지만, 근데 이 부분만큼은 저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추천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줬던 내용이어서, 그래서 한번 지금 상황이 가능하시다면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좀 지그시 바라보면서 감상을 해보면 더 좋은 감상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 가능한 상황이라면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신을 이해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로드리고의 아랑헤즈 기타 협주곡 중 2악장 아다지오, 멜로시 카라다글리치의 기타, 야넥 네제 세경이 주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로드리고의 아랑헤즈 기타 협주곡 중 2악장 아다지오, 멜로시 카라다글리치의 기타, 야넥 네제 세경이 주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6986님, 마침 주차장에 들어와서 눈을 감고 감상했는데 기타 소리가 마음을 울리네요. 평온한 선율에서 긴장감 있는 분위기로의 변주가 신비롭고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 추천으로 눈을 감고 네. 많이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한번 눈 감고 들어보면 좋습니다. 1545님, 추억의 명화가 생각납니다. 곡목, 작곡자는 알았지만 작곡가에 대한 사연은 몰랐는데 그런 애틋함이 있었군요. 한재원님, 옛날 주말 토요일 밤마다 두근대는 마음으로 토요 명화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 제 모습이 생각나게 하는 곡입니다. 지금은 유튜브나 OTT로 언제든 영상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옛날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네. 토요 명화 선생님 많이 보셨죠? 네, 어렸을 때 많이 봤죠.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떠올리셨을 텐데, 그 토요 명화 네. 맨 첫 장면에 이제 이 음악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명화가 이제 필름으로 막 돌아가면서,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이때 나왔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토요 명화 때. 저는 이때 보면 제가 보통 그 신문 편성표 받잖아요. 네. 월요일 날 보면 이제 주말에 맞아, 미리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 주말 그 토요 명화에서 뭐 한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송국에 또 주말의 명화, 이게 겹쳤잖아요. 두 영화 프로그램이. 그래서 막 어느 게 더 재밌니 막 그러면서 그 일주일을 좀 설렜던 참 그런 또 추억이 있는 또 그런 프로그램이고 음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문의 편성표가 또 아주 작았어요. 네, 글씨가 정말 작지 않았습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일주일 편성표 하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 때 보면 막 이렇게 그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보고 싶었던 거 예. 이렇게 몇 개 칠하면서, 왜냐면 채널을 옮겨야 되니까 시간에 맞춰서. 그렇죠. 네. 너무 우리가 옛날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옛날 사람 인증을 너무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자, OTT가 없던 시절입니다. 네, TV에서 방영해주는 외아들 한 편 한 편에 너무 소중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언제든지 OTT를 통해서 보고 싶은 곡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다음 곡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 자, 앞서 따뜻한 한마디가 필요할 때, 자신을 이해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이번에는 슬플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속상하거나 슬플 때 빠르고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이 슬플 때 더 슬픈 음악을 들으면 마음의 회복이 빠르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를 카타르시스 효과라고 합니다. 이열치열이 아니군요. 네, 즉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슬플 때 그래서 더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좀 빨리 회복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음악은 이탈리아 음악가 토마소 안토니오 비탈리의 샤콘느입니다. 왜 꼭 집어서 샤코느를 고르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음악은 클래식 중에서도 가장 슬픈 음악으로 알려진 음악입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거나 슬픈 상황에서 답답함을 느끼신다면 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좀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슬플 때 샤코느를 들으면서 좀 눈물을 흘리면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우리가 억울했다가 눈물을 흘리면 좀 마음이 뻥 뚫리잖아요. 예. 그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음악부터 들어보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비탈리 샤코느, 야샤 하이페츠의 바이올린, 리처드 엘사스의 오르간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비탈리 샤코느, 야샤 하이페츠의 바이올린, 리처드 엘사스의 오르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명곡입니다. 이 폐부를 찌르는 이 바이올린 소리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작곡을 어떻게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을까요? 강렬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박진영님, 지금도 도스토옙스키 책 읽고 있는데 책과 함께 들으니 격정과 슬픔이 밀려옵니다. 오수미님, 눈물의 카타르시스. 방금도 눈 감았다가 조금 울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비탈리의 샤코느가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가장 슬픈 음악으로 알려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 가장 슬픈 음악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00년대 들어와서인데요. 이제 방금 또 야사 하이패치 음악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 야사 하이패치는 자신의 음반에 이 음악을 수록하면서 지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이다라고 말했고 그 뒤로 이제 지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 이 음악에 대한 논쟁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작곡가 비탈리는 1660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 음악가입니다. 하지만 이 음악이 알려진 건 약 150년이 지난 1867년이었는데 멘델스존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그 다비드라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주자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연주곡집을 출판했는데 그중 이제 비탈리 샤코느가 수록돼 있고 그때부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의문을 제기를 한 거죠. 비탈리는 17세기 바로크 시대 음악가인데 예. 음악은 너무 낭만적이다 사실. 어허. 그 바로크 스타일 같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이 악보가 비탈리의 음악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드 말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반대로 또 이 음악이 비탈리의 작품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그 다비드의 말뿐인데 반대로 그렇다고 이거를 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곡은 원래 제가 작곡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안 나온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일화와 함께 이제 비탈리 샤코느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일명 지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이라고 불리는 이 비탈리 샤코느 또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면 이 음악을 한번 꺼내서 들어보시면 그 순간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네, 서랍에 잘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나홍준의 클래식 사용법, 오늘의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일까요? 네, 이 감정을 추스른 후에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막 그 슬픔을 격하게 느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감정 정리가 필요해요. 이제 감정을 막 토로하고 나면 그래. 오케이 이제 새로운 감정으로 이렇게 감정을 추스릴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인데요. 일종의 연고 같은 음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고 음악. 네. 어... 우리가 이제 상처 나면 연고 예. 바르잖아요. 이제 상처 이제 그 딱지 지고 나면 이제 상처에 잘 아무르라고 연고를 바르잖아요. 네. 이런 연고와 같은 음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음악입니까? 슈만의 피아노 4중주 3악장입니다. 이 음악을 이제 준비한 이유는 이따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추스른 후에 섬세한 감정으로 음악으로 마음을 다시 한번 보듬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음악은 슈만이 30대 초반이었던 1842년에 작곡한 음악이고 그의 유일한 피아노 4중주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들으실 3악장은 따로 독립적으로 연주될 만큼 실내악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슈만에게 그만의 특별한 작곡 방식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 슈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클라라가 있죠. 예. 그래서 1840년에 클라라와 결혼을 하고 슈만의 창작력은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슈만은 한 해에 하나의 장르에만 집중해서 음악을 작곡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1840년은 가곡의 해라고 부르고요. 이듬해인 1841년은 교향곡의 해, 그리고 1842년은 실내악의 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피아노 4중주 그리고 피아노 5중주, 현악 4중주 세 곡을 이제 1842년 실내악회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매 해마다 하나의 장르에만 집중하는 슈만. 흥미롭습니다. 자, 이렇게 집중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러 추측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슈만이 한 장르에만 집중하면서 탐구하는 것이 좋은 작곡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슈만의 나름의 체계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슈만은 바흐, 베토벤, 슈베르트를 가장 존경했는데 그들의 음악적 유산을 자신이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슈만은 독일 악파의 거장이라면 모든 형식과 장르를 두루 설명하고 자신이 나아갈 길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제 자신의 거장들을 대를 이어서 나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개 하기에는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한 해 한 장르씩 집중적으로 탐구를 하는 게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할적으로 생각을 했군요. 오늘도 재미있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콘서트 가이드 나홍준이 추천해준 감정을 주스룬 후에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슈만의 곡 오늘 끝곡으로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